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5회차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방한림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생소한 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글 자체는 사실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글은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소재와 내용 자체가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썼다라고 추측되는 소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 중에서 여성이 명확하게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글은 없어요. 그런데 이글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이 썼을 거라고 하는 걸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문학적 의미를 갖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 자, 이런 거 처음 보죠, 그죠? 여자와 여자의 혼인입니다. 고전소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테마를 다루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의 혼인. 자, 두 번째. 방간주와 영해빙은 당시에 요구받았던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한다. 이게 여성과 여성의 결혼을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이 여성과 여성의 결혼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도 여성끼리 결혼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여성의 삶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 보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면 이 두 사람이 이 방간주가 여자인데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해빙은 여성이면서 부인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둘 다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점은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만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4번 문제 보기를 볼 때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이 작품은 보편적인 여성 영웅 소설과는 달리 또 동시에 또 여성 영웅 소설이랍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홍계월전이나 박시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성 영웅 소설과는 달리 여성 영웅이 죽기 직전까지 남자로 위장한다는 점, 남자라 위장하기 위해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이야기이다.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독특한 이야기는 틀림없습니다만 표현 같은 것들이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우선 앞에 줄거리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방간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자로 행세하며 입신양명한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간주는 여성인데요. 어릴 때부터 남자의 옷을 입고 남복을 입고 살아가다가 8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친척들조차도 얘가 남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 과거 시험 봐가지고요 입신양명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편 영해빙은 남편에게 구속받는 삶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으려다가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인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좀 더 보고 얘기합시다. 방간주와 평생 지기가 되어서 부부로 행세하기로 약속한다. 자, 이야기가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방간주가 출세했어요. 그죠? 남자로 알려져 있죠. 이 방간주하고 영해빙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할 당시에는 방간주는 남자로 알려져 있고요. 영해빙은 여자겠죠. 근데 결혼하는 첫날 밤에 방간주가 영해빙한테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내가 왜 여자가 됐다 이 얘기를 여자인데 왜 남복을 입고 이런 행세를 하는지를 얘기하게 되고 영해빙 입장에서도 남자한테 시집가서 뭔가 남자한테 억압받고 사는 게 싫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이 여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밖으로는 남자와 여자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 우리 사이에는 부부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합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방간주와 평생 지기가 되어서 부부로 행세하기로 약속한다. 자, 이후에 방간주와 영해빙 부부는 우연히 갓난 아기를 얻어서 이름을 낙성으로 짓고 하늘이 준 아기예요. 낙성으로 짓고 아들로 삼는다. 방간주는 나라에 공을 세워 병부상서에 봉해진다. 자, 요런 거 좀 봅시다. 고전 읽다가 이런 건 간직명이죠. 관직명이 나오게 되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물의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분명히 지금 해제 첫 부분에서 방간주라고 했는데 이건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상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그 뒷부분부터는 방상서라고 부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고전을 독해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의 명칭을 바꿨을 때 이게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지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해서 어떤 관직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냥 의뢰하는 얘기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관직이 이전에 나왔던 사람의 명칭과 혼합되어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그 내용을 판단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문 갑니다. 잔치의 즐거움이 극에 달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파연곡, 아마 잔치를 끝내는 노래겠죠. 파연곡이 어지러이 울리자 뭇 빈객들이, 손님들이 흩어져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상서도, 자, 상서라고 나오잖아요. 누군데 이거? 방간주죠. 상서도 내당으로 부인이 있는 방입니다. 내당으로 들어가서 부인에게 낙성과 김소조의 혼인에 대해서 말해서, 낙성이 아까 어도나이죠, 그죠? 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얘를 김소조라는 여자랑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낙성과 김소조의 혼약에 대해서 말하니 부인 또한 매우 기뻐했다. 이것들 웃기는 애들이라고요. 지들은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또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뭔가 좀 이야기가 굉장히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갑자기 유모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유모가 내당으로 들어와서 깊이 탄식하며 말했어. 자, 두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걱정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A라고 돼 있고요. 상공과 부인께서 매사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이는 바로 기둥에 이미 불이 붙었는데 제비와 참새는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 니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기둥에 불이 붙어서, 다시 말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니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초목금수라고 하더라도, 자, 풀과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음양이 서로 어울려. 자, 음양이 어울린다는 말은 남과 여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차면 남과 여가 서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의 지극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눈치는 이미 챘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서로 어울리는 것이 떳떳한데 당연한 일인데 상공과 부인은 20살이 넘었음에도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저버리고 계십니다. 니들은 남여가 결혼한 게 아니라 여여가 결혼한 것이니까 인륜을 저버리고 자연의 섭리를 위배했다라는 겁니다. 젊고 아름다운 두 분의 얼굴이 아깝기도 하거니와 위로 늙으신 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받들 자손이 없을까 근심입니다. 자, 근심을 얘기했어요. 뭐가 근심이냐면 니들은 여자니까 자손이 없을 거 아니냐. 니들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사는 누가 지낼 거냐. 일단 근심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부인께서는 침묵을 지킨 채 갈수록 더 고집을 부리며 지금껏 실상을 대부인도 아뢰지 않으시고, 자, 이 부인이 누군가요? 영애빙이죠. 영애빙은 아마 자기 엄마한테도 자기 남편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결같이 그대로 주표를 감추어서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니, 남편이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건데 내 스스로가 못 낳는 거라고 지금 아마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모양입니다. 어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두 부인께서는, 자, 이제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 얘기하고요, 근심거리를 얘기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데요.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그렇다. 두 부인께서는 짐짓 좋은 께로서 훌륭한 군자를 얻어. 자, 훌륭한 군자를 얻으라고 하죠. 보세요. 두 분 주인께서는 훌륭한 군자를 얻어 황영의 자매처럼 지내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글쎄요, 고사니까 이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말 아니겠어요? 니들 둘이 여자니까 니들 둘이 좋은 남자 하나를 골라가지고 둘 다 그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한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자매처럼 지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당연한 일 아니냐. 지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첩이 제가 두 분의 실상을 누설하고 싶었으나 상공께서 하도 강고하시기에 발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어찌 제 마음이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어린 공자도 오래지 않이 누군데요?
주워온 아들 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공자도 오래 지않아 부인을 얻게 될 터인데 상공과 부인께서는 언제쯤이야 되어야 일륜을 차리려고 하십니까? 일륜을 차린다. 여자임을 밝히고 남자한테 결혼할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모가 말하는 동안 부인은 반짝반짝 빛나는 수려한 눈동자를 내리깔고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리며 정색을 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어. 뭔가 옳은 말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상서는 방간주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 분노합니다. 부릅뜨고 꾸짖어서 말했다. 자, 할미는 어찌 그런 괴로운 말로 즐거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의심하게 하는가? 만일 우리와 관련해서 개이한 소문이 떠돌게 된다면 비록 나를 젖먹이 품속에서 기른 은혜가 있을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협박하는 거죠. 그죠? 자, 좀 더 봅시다. 상서가 말을 마친 후에 버들 같은 눈썹을 치켜 세우고 왈칵 성을 내니 유모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왔다. 이에 부인이 자 남편의 방간주의 이런 태도를 보고 부인이 냉소 비웃는 거죠. 자, 이제 왜 그런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부인이 냉소를 머금은 후에 상서에게 천천히 말했다. 문백형은 자, 문백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방간주의 자일 겁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 보통 나이 든 다음에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잘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지위가 상서 굉장히 높은 벼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릴 때 불리던 이름으로 지금 부인이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문백형은 어찌 우연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유모를 꾸짖으시나요? 유모는 오로지 주인을 위한 충성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니 또한 아름답지 아니합니까? 상서가 봉황 같은 눈을 흘겨뜨고 영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부인은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제 부인은 여자의 도리를 알 때인데 어찌 가장의 자를 함부로 부르는가? 내가 오히려 묘주라고 알았는데 자, 묘주가 아마 영애빙의 어릴 때의 자일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네 자가 묘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자를 부르지 않아. 근데 과연 부인이 말이 남편의 자를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고 있죠. 영부인이 낭낭하게 웃더라. 자, 또 웃었어요. 이 웃음은 긍정적 웃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자,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방간주라는 인물이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여성의 삶이 싫어. 그제 그래서 자기는 남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남자인 것처럼 겉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성별 자체가 남자인 것처럼 바꾼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는 행동 자체도 영애빙이 싫어하는 남자인 것 같이 아주 억압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영애빙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남성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모습이 싫어서 함께 친구처럼 지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실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뭘 요구해요? 여자의 도리를 요구하면서 일반 남자랑 똑같이 오히려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영애빙은 못마땅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중략 부분 볼게요. 방간주는 나라를 침입한 오랑캐를 무찌르고 돌아와서 승상이 된다. 다시 또 간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방승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승상이 된다. 자, 다음 부분. 경의 문장과 필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다. 오래전부터 이런 문장을 얻어 금자로 새기고자 했죠. 병풍에다가 금 글자로 새기고자 했는데 뜻을 실현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소원을 이루어도다 무엇으로 경애공에 보답하리요. 승상이 자 이제 승상이라고 부르네요. 방간주죠. 승상이 정색을 하고 아뢰었다. 폐하께서 용렬한 신의 재주를 가히 칭찬하시니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그것을 공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옵니다. 자,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아마 글을 진 모양입니다. 그 글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임금이 그것을 금 글자로 새겨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방간주가 그 얘기를 듣고 별거 아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임금께서 듣고 웃으시면서 손수 쓰신 책 2권과 선물을 줍니다. 책 2권하고 황금으로 된 서진 한 쌍, 그리고 칠보로 장식된 통천가, 모자 같은 모양이죠. 자, 통천간을 내려주시니 승상이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물러나왔다. 임금께서는 즉시 장인을 불러서 승상의 글로 금자병풍을 만들어 침전에 치게 하시고 볼 때마다 승상의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셨다. 어쨌든 글을 매우 잘 써서 임금한테 몇 가지 선물을 받고 돌아옵니다. 자, 승상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면이 바뀌었죠.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을 대하여 연석에서 있었던 일, 임금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어사를 불러 천자께 하사받은 책과 서진을 주면서 어사? 이건 또 누굴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르겠죠, 그죠? 갑자기 어사가 왜 나와? 그럼 눈여겨보셔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공부해보시고 이걸 봤으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요. 그죠? 알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봤다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판단하셔야 돼요. 이 인물이 앞에 나왔던 어떤 인물과 동일 인물일지 아니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인물일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사라고 하는 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이 벼슬은 일단은 체크해놓고 더 읽어나가면서 누군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어사를 불러 천자께 하사받은 책과 서진을 주면서 말했다. 내가 임금께서 얻은 것을 네게 전하노라. 어사는 크게 기뻐하면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책과 서진을 받아서 들고 물러났다. 어사가 물러난 후에 승상이 통천간을 쓰는데 부인이 쌀쌀맞게, 자, 또 보세요. 부인이 쌀쌀맞게 웃고 있습니다. 아까 A 부분에서 냉소를 지었었죠. 비슷하네요. 쌀쌀맞게 웃으면서 말했다. 폐하께서 군자에게 상급하신 것을, 상으로 주신 것을 아들과 그대는 나누어 가질 때 어느 집 같네. 이 아들이 누군데? 어사죠, 그죠? 그럼 이 어사라는 놈은 누구죠? 낙양이었나요? 양자로 데리고 온 그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등장인물을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아들과 그대는 나누어 가지되 어찌하여 첩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주냐? 그랬더니 승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부인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기에 주지 않았을 뿐이요. 하나 지금 부인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할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투정하시니 부인의 욕심이 지나치게 심하구려. 자, 또 보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벌어온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주는 대로 받아가. 무슨 태도예요? 또 역시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인이 가만히 웃으면서 말했다. 나에게 쓸모없는 것. 자, 왜 쓸모없다 그랬죠? 부인, 여자한테는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라면 어찌 유독 그대에게는 쓸모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로 여자라는 거죠. 너도 여잔데 너한테 그게 뭔 표가 있느냐.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케알한 척 하십니까? 자, 은근히 비웃고 꾸짖고 있는 거죠. 승상이 웃던 얼굴을 찡그리고 흥이 사그러들어 말했다. 부인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들먹이지 마시오. 지금 사람들은 나를 어엿한 관료라고 생각할지언정 그중에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소이다. 부인이 가만히 웃기만 했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점점 한 사람이, 물론 영웅이에요. 여성 영웅은 맞습니다. 영웅은 맞는데 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 요 장면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처음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남성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방간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 없고요. 다만 4번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눈여겨서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1번 영애빙은 대부인에게 방간주가 여자임을 비밀로 했다. 유모의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모는 낙성이 방간주와 영애빙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쟤도 결혼하는데 니들도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제사를 모실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3번 방간주가 글을 지어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온갖 선물로 화답했죠. 뒷부분에 봤었고요. 4번 방간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유모와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탄로가 나면 네가 한 것으로 알 테니까 주의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맞아 보시면 방간주는 천자에게 받은 물건 중 책과 황금 서지는 낙성에게 주고 통천가는 자신이 가졌어. 부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었죠. 뭐 답은 단순하게 나오네요. 자, 넘어가서 2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말하기 방식 묻는 거죠. A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유모가 두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요. B는 방간주가 영해빙한테 하는 말이죠. 자, 이것도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바로 한번 설명할게요. 5번 좀 볼까요? A에서 화자에게 잘못을 지적받은 대상. 자, 화자 누군데요? 유모한테 잘못을 지적받은 대상은 방간주죠. 방간주가 B에서는 상대의 잘못, 상대 누군데? 영해빙이죠. 영해빙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는 나중 문제고 일단 말하기 방식 자체에서는 질책을 당하던 자가 B에서는 질책하는 주체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가시고 3번으로 갑니다. A와 B에 나타난 웃음의 기능. 자, 둘 다 부정적인 웃음이었어요. 건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방간주에 대해서 영해빙이 뭔가 비웃는 그런 웃음이었죠. 역시 이것도 의미를 바로 찾는 거니까요. 선생님 바로 설명할게요. 3번을 보시면 A와 B는 모두 상대의 행동을 못마땅해하는 심리. 그래서 차갑게 웃고 비웃게 된 거죠. 냉소를 한 겁니다. 답은 3번이고 상대방의 가부장적 모습, 남성들이 보여줬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방간주의 모습에 대한 못마땅한 모습을 웃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의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4번은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방간주와 영해빙의 현실 대응 방식.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방간주와 영해빙은 당대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거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건 우리가 이미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관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추구한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자, 이 사람들이 추구한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답니다. 자, 즉 방간주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있어요. 남성적인 삶을 모방하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하는 반면 영해빙은 겉으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주체적인 모습이죠.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방간주는 남성의 모습을 모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영해빙은 남성한테 일방적으로 굴복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대등한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방간주가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라는 말로 자신을 위하는 유모를 협박하는 장면에서 방간주가 권위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 그래서 영해빙이 비웃은 거죠. 자, 2번 방간주가 여자의 도리를 언급하며 영해빙이 자신을 자를 부르는 것을 꾸짖는 장면에서 방간주가 스스로는 여성의 삶을 거부하면서 영해빙에게는 이를 요구하는 모습. 그래서 이 인물을 이중적 인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는 남성처럼 살려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자, 3번 방간주가 천자로부터 통천간을 하사받은 장면에서 방간주가 당대 성공한 남성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임금한테 직접 선물까지 받은 정도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4번 낙성이 물러난 후에 영해빙이 보인 반응에 방간주가 투정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에서 아내를 꾸짖는 장면. 영해빙이 스스로의 역할을 가정 내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방간주가 불만을 갖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갖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 거죠.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여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 얘기했어요. 자, 이런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핏 보면 불만은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나온 것들은 항상 눈여겨서 봐둘 선지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특이한 글 방한림점을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본다 그러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이 썼을 거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학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